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어 영역 강사 박정범입니다. 제가 우리 어머님들께 크게 세 가지 정도 좀 말씀드리려고 이제 설명에 섰는데요. 첫 번째는 2022년 수능 무엇이 바뀌는지 한번 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박정범 강사는 국어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커리큘럼, 그 다음에 공부의 방향성, 이 세 가지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일단 첫 번째 2022년 수능에서 이제 뭐가 바뀌는지 우리 어머니들이 살짝 보시면 크게 두 가지 주목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존 2021년에는 이제 연계율이 70%였거든요. EBS 연계율 70이었다면 이제 바뀐 수능에서는 EBS 연계율이 50% 떨어지게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화작원 같은 경우는 15문항, 그 다음에 문학 15, 독서 15이 총 45문항이었는데요. 이제는 좀 바뀌어서 문학과 독서가 17문항씩 총 34문항이 되겠고요. 선택 영역이 생겨서 화작 11문항, 언어와 매체, 문법이 되겠죠. 문법을 포함한 언어 매체가 11문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친구들이랑 이제 학부모님들이 이제 언어와 매체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화작을 선택할 것이냐, 이제 여기에 이제 포커스를 두시는데 사실 본질은요, 이게 아니고요. 여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시면 연계율이 70에서 50%가 됐다는 것은 예전처럼 문학 연계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떨어뜨리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독서 문항, 그리고 문학 문제도 올해 수능을 본 친구는 알겠지만 예전만큼 정답이 쉽게 틱틱 나오는 그런 구조가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30문항이었지만 이제는 34문항으로 늘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주목해야 되는 거냐면 선택 영역 여기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이전보다는 분명히 아직 우리가 2022년 수능을 뜯어본 적은 없지만 훨씬 더 시간 부족의 싸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 선생님, 우리 아이 뭐 화작을 선택해야 될까요? 언어와 매체를 선택해야 될까요? 라고 하면 답은 조금 정해진 것 같고요. 저도 이제 강력하게 우리 친구들과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근데 우리 아이가 시간 부족에 시달린다. 그러면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길 권해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시간이 부족할 거라고. 그리고 올해 수능을 본 친구는 알겠지만 올해 수능에서 오답률 1, 2위가 공교롭게도 문법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게 되면 이게 암기하는 게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그 암기하면 시간도 좀 줄일 수 있고, 그 남들 틀릴 때 자기가 문제를 맞추게 된다면 표점까지도 좀 이제 확보할 수 있는 영역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 저는 진짜 암기가 너무 싫어요. 뭐 이게 부담이 좀 돼요. 라고 하면 일단은 겨울방학 때 한번 이걸 한번 해보시고 6월 모의고사 평가원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그냥 편하게 화작으로 옮겨가시면 됩니다. 얘는요, 언제 시작해도 괜찮은 파트예요. 근데 반대로 화작을 선택했다가 6월 모의고사를 봤는데 야, 이거는 시간 부족이 말도 안 되는데? 뒤늦게 좀 문법을 한번 공부해볼까라고 하는 그런 일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공부량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겨울, 이제 춥고, 그리고 이제 학원이라는 어떠한 그 시스템 안에 매여 있을 죄송합니다. 학원이라는 어떤 시스템에 매여 있을 수 있을 때 차라리 좀 엄매를 좀 공부해서 이거를 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선생님들과의 차이점이 뭐냐면, 다른 분들은 이 언어를 뭐 동영상이라던가 아니면 특강 형식을 통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기본적으로 언어를 30분 정도는 수업할 수 있게끔 커리큘럼을 작성했습니다. 6월 이후에는 조금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6월 전까지는 언어를 선택이지만 필수 과목처럼 공부하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바뀐 입시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린 것 같고, 왜 굳이 유명한 강사도 많고 인터넷 강사들도 판을 치는 이 시기에 왜 굳이 박정범 강의를 들어야 되느냐라고 하면 요걸 좀 말씀드릴까 해요. 사실
어머님들이나 아니면 우리 학생들이 어딜 가더라도 커리큘럼이 되게 똑같습니다. 문학, 독서, 뭐 화작과 언매, 이 영역별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국어를 그런 영역별 과목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국어를 잘하려면 그런 영역별 파트도 중요하지만 모르는 단어 공부해야 되고, 자기가 부족한 어떠한 문장들 다시 잡아서 공부해야 되고, 고등학교 1학년 수준의 배경 지식이 없다면 어느 정도 좀 습득을 좀 해야 되고, 그리고 정말 필자가 원하는 주제가 뭘까? 이것도 선생님이랑 좀 같이 고민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제가 한 친구의 사례를 좀 가져왔습니다. 일산에서 저랑 이제 같이 했던 친구인데요. 사수생이에요. 여기 이제 어머니도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사수하면서 재수학원 3곳을 다 다녔대. 이 정도면은 우리 어머니들이 사수생의 어떤 무게를 좀 생각해 보시면 어떤 지경이냐면, 재수학원 3군데라고 하면 거의 안 다녀본 재수학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수 정도 하면 안 들어본 인강이 없는 수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메가스터디부터 시작해서 모든 인강을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사수할 때 국어 점수가 몇 점이었냐면 70에서 잘 나오면 80 초반이었어요. 근데 올해 드디어 수능 때 이제 1등급을 맞아온 친구거든요. 이 친구가 공부를 안 하는 친구도 아니고 굉장히 진지한 친구인데 왜 사수하기 전까지 그렇게 점수가 안 올랐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비문학이 부족해서 비문학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점수가 안 올라. 그게 왜 그럴까를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국어는 영역별 파트가 아니라 지금과 같은 구성 요소들의 싸움이라 이야기입니다. 제가 우리 어머님들께 그 단어부터 좀 차근차근 좀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구성 요소가 왜 중요한지 단어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하나하나씩 좀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가져온 이 4의 단어는 어떤 단어냐면 나름 국어가 2등급 이상 나오는데 아이들이 모른다라고 응답했던 단어 중에 하나예요.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되게 납득이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야, 어떻게 아이가 이 단어를 몰라? 우리 아이 말대답 되게 잘하는데, 내가 뭔 말하면 말 따박따박 잘 받아치는데 어떻게 이 단어를 모를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의 언어 수준을 좀 잠깐 생각해 보면 생활 속 어휘는 굉장히 강합니다. 근데 문제는 구어적인 언어가 아니라 문어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취약하다는 게 문제예요. 만약 아이들에게 먹는 거 빼라, 뭐 연예인 얘기 빼라, 게임 얘기 빼라, 이 3가지 얘기를 빼고 한번 얘기를 좀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 과연 몇 분이나 애들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구어적인 측면에서는 다양한 어휘들이 좀 활성화되어 있지만 실제로 이제 글에서 접할 수 있는 언어들은 매우 취약하다 이야기입니다. 말줄임표 왜 모를까요? 요새 아이들은 원고지 시대가 아니거든요. 원고지를 자주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까치밥 왜 모를까요?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제 학교 가는 길에 감나무 하나쯤은 볼 수 있었는데 요새 아이들은 뭐 여기 은행 사거리만 하더라도 길거리에 가로수로 은행나무만 보이고 감나무 하나 발견하기 힘든 그런 상황 아닌가요? 풍속이란 단어, 이과 학생이 저한테 질문했던 단어입니다. 선생님, 저는 유순한 풍속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와닿지 않아요. 어떻게 바람의 속도가 유순할 수 있죠? 뭐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이 친구들의 부족한 어휘력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어떠한 강의나 대부분의 어떠한 수업 현장에서는 이 단어에 대해서 특별하게 뭐 제시해 주는 게 없습니다. 일부 학원에서는 아직 수능에 나오지도 않는, 수능에 나오지 않지 한참 된 사자성어 막 이런 거 암기시키고 있어요. 사자성어는 안 나온 지 꽤 됐거든요. 그런 비효율적인 공부를 하고 있고 막상 아이들의 단어를 올려줄 수 있는 공부를 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그리고 항상 수업 전에 이게 단어들을 암기시키고 이제 테스트를 보는 이제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중에도 국어 어휘장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머님들. 근데 제가 그 단어들을 봤는데
수능과의 거리감을 좀 많이 느꼈어요. 괴리감을 많이 느껴서 이 단어장은 뭐 특별한 건 없거든요. 되게 단순한 원리로 만든 단어장입니다. 실제 수능에 사용된 어휘들, 지문에 혹은 선택지에 나왔던 어휘들을요. 그냥 정리해서 모아놓은 것 뿐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어휘를 모르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직접 만나서 대화하기 보기 전에는 모르거든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영단어장은 외워도 자기가 부족한 단어를 찾아 외우지 않기 때문에 수업 전에 간단하게 단어 테스트를 봄으로써 어휘력을 향상시킨다라는 겁니다. 우리 학생들도 사실 지금 이 설명을 보면서 아이 선생님 뭐 어휘가 뭐 그렇게 부족한 게 문제가 될까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경제 용어 중에 매매, 매수, 매입, 매도 지금 나열된 이 네 단어를 쉽게 구별할 수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어휘 그런 식으로 이제 단어를 가르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문장입니다. 가끔 문학 문제를 접근할 때 어떠한 질문들이 되게 많냐면 선생님 문학은 너무 추상적이야. 아니 왜 내가 감상한 대로 풀면 틀리게 되는 거야? 뭐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국어 시험에서 이루어지는 문학은요. 감상적인 측면이 아니라 올바르게 글을 읽어왔냐의 측면입니다. 그러니까 비문학과 굉장히 비슷해요. 제가 단어가 아니라 이제 문장 파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게 이제 이런 건데 문학 문제의 한 부분입니다. 보기의 어떤 프레임을 통해서 아이들한테 조건을 다 제시해 줬어요. 얘들아, 하늘은 이상세계고 창은 매개체야. 그래서 화자는 창문을 통해서 지금 이상세계인 하늘을 바라보고 있거든. 그런다고 칠 때 이 문제가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볼래가 문제였어요. 정말 많이 틀렸습니다, 어머님들. 한번 확인해 보실까요? 이 문제가 독해력이 좀 되어 있는 친구는 쉽게 X라고 얘기하고요. 시간 부족한 현상들 또 문해력이 좀 약한 친구는 정답을 O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단어가 사실 보기에 다 나와 있는 단어거든요. 하지만 해석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단어를 조합하게 되면 틀리게 되는 문제예요. 지금 이게 하나의 문장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두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게 보이셔야 되고 매개체라는 거죠. 뭐가 매개체냐면 창은 매개체고 뭐와 뭐를 잇는 매개체냐면 화자와 하늘을 잇는 매개체로서 창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 뒤를 봤더니 이상세계의 완전함을 의미한대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주어가 빠졌어요. 그럼 주어가 빠졌다라는 거는 앞에 있는 문장의 주어를 그대로 끄집어 와야 되니까 여기에 생략된 주어는 창이 되겠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창은 이상세계의 완전함을 의미한다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무슨 소리예요? 이상세계는 하늘이잖아요. 창은 이상세계가 아니니까 정답은 X군요. 이렇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때요? 감상적인 문제인가요? 아니면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왔느냐의 문제인가요? 비문학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비문학이 그 사설 모의고사에서 나왔는데 정말 많이 틀렸던 문제거든요. 한번 좀 어머니들 힘드시겠지만 아이를 위한다고 생각하시고 한 3줄 정도 읽어보시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레빈스는 음악 작품이 어떠한 작곡가가 어떤 추상적 존재인 소리 구조를 인식하여 이를 지시하기 위해 소리 구조가 되겠죠? 소리 구조를 지시하기 위해 작곡하는 순간에 탄생하는 것으로 본다. 탄생한다라고 했는데 주어가 또 빠졌어요. 그죠? 소리 구조를 지시하기 위해 작곡하는 순간에 뭐가 탄생하는 거냐면 음악 작품이 탄생한다라는 거죠. 그 우리가 지문을 좀 읽어왔다면 음악 작품이란 녀석과 소리 구조를 좀 구분하셔야 되는 거고 소리 구조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음악 작품이구나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문제 보겠습니다. 레빈스는 추상적 소리 구조가 작곡가에 의해 탄생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면 정답은 X가 되겠죠. 그죠? 작곡가에 의해 탄생하는 것은 소리 구조가 아니라 뭐기 때문에? 음악 작품이기 때문에.
문장을 정확하게 읽어왔느냐. 굉장히 긴 문장이지만 이 문장에서 서술어를 바탕으로 주어와 목적어, 부사어를 정확히 읽어왔느냐의 문제다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문제는 어휘랑도 관련이 있어요. 뒤에 보시면 가령 운명교향곡은 이게 음악작품이 되겠죠. 베토벤이 1804년에 어떠한 소리 구조를 발견한 후 1808년에 이를 지시하기 위해 소리 구조를 지시하기 위해 작곡을 마치는 순간에 탄생하였다. 뭐가? 운명교향곡이. 발견이란 단어와 탄생이란 단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이것을 서로 구별할 수 있다면 지금 소리 구조와 음악 작품을 철저하게 나눌 수 있다는 거죠. 소리 구조는 발견하는 거죠. 발견은 애초부터 있던 거를 찾아낸 거고, 음악 작품은 탄생했다라는 거죠. 탄생은 없던 게 생겨났다라는 거니까. 소리 구조가 작곡가에 의해 탄생한 것이 아니라 발견됐구나 이렇게 고칠 수도 있어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어렵죠, 어머님들, 그죠? 네. 학생들도 지금 이거 보면서 약간 좀 멘탈이 좀 부셔질 수도 있는데, 국어 문장이 짧은 문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만 긴 문장 같은 경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구문들을 우리 친구들이 모아서 자주 연습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어떤 얘기 말씀드렸죠? 단순히 영역별 강의가 아니라 구성 요소를 좀 집중해서 아이들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드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단순히 비문학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수업한 비문학 지문이 있다면 그 지문에서 어려운 어떤 이런 문장 구조를 빼서 아이들에게 다시 한번 과제를 통해서 확인시킴으로써 정말 내가 문장을 제대로 읽어왔느냐, 아니면 그냥 뭐 시간에 쫓겨가지고 대충 읽고 나서 정답의 근거를 찾아왔느냐, 이걸 교정하는 시간을 가질 거라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지문이 화면에 잡히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 2년 전 수능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첫 단락에서 의사표시를 필수적 요소로 하여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법률 행위라고 한다 라고 개념이 하나 툭 던져졌어요. 이 법률 행위라는 거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는 거거든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법률 행위가 만약에 없다면 법률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구나. 우리 친구들이 이 첫 단락만 딱 읽고 나서 이 문장을 바탕으로 그래, 법률 행위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니까 법률 행위가 없다면 법률 효과는 없겠네 라고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국어가 진짜 어려운 이유는 어머니, 우리 친구들아, 글을 끝까지 읽어야 된다는 거야. 단순히 첫 단락에 이 내용이 있으니까 이게 정답이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저 끝에 가서 또 5번째 단락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채무불의 이행은 갑이나 을의 의사표시가 작용한 것이 아니라 매매 목적의 소실에 따른 이행불능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의사표시가 아니라 이행불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 이행불능 사건을 통해서도 법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말하고 싶은,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이 법률 효과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건데, 이 법률 효과라는 것이 법률 행위를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떠한 사건을 통해서도 드러날 수 있겠구나. 이게 글쓴이의 입장이고 주제라는 거죠. 철저히 이 문제는 너네가 글의 단편만 읽고 답을 찍고 오고 있니? 아니면 글 전체가 말하고 싶은 걸 정확히 읽고 사고할 수 있니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겠죠. 어렵죠. 어렵다라고 고민할 것이 아니라 한번 좀 생각해 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재수생들이랑 이제 많이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선생님, 제가 재수를 한다라고 했을 때 수학과 탐구 과목은 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국어 영역 올릴 자신이 없어요. 왜냐면 해봤거든요. 경험해 봤거든요. 비문학이 어렵다라고 해서 기출문제 비문학 되게 많이 풀어봤거든요. 근데 수능 때 나오는 점수가 자기가 그동안에 했던 그 점수와는 좀 많이 상이했던 거예요.
앞으로도 이제 남은 시간 동안 기출문제를 가지고 그렇게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혹은 사설 모의고사를 가지고 공부한다라고 했을 때 또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운 거죠. 어느 학원을 가든 1년 커리 중에 전반부는 기출문제를 다루고요. 중후반으로 가면서 사설 모의고사를 통해 이제 자기의 점수를 끌어올리는데, 이러한 과정 자체가 아이들의 점수를 올릴 수 있을까 생각해 보셔야 된다 이야기입니다. 국어는 영역별 파트가 아닙니다. 단어를 많이 알아야 되고요. 문장을 정확히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되고요. 글쓴이가 말하고 싶은 주제를 글을 읽었다면 선생님과 같이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를 정확히 끌고 오실 수 있어야 돼요. 또 배경 지식도 중요합니다. 제가 배경 지식은 잠깐 얘기하면 이래요. 상위권한테 배경 지식을 물어보나 중하위권한테 배경 지식을 물어보거나 돌아오는 대답은 똑같습니다. 상위권은 선생님 저 배경 지식 없어요. 근데 문제는 대화하면 배경 지식이 있어요. 중하위권 똑같습니다. 선생님 저 배경 지식 없어요. 대화하면 진짜 배경 지식이 없어요. 둘 다 별로 배경 지식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데, 상위권은 어느 정도 배경 지식이 잡혀 있고요. 중하위권은 기본적인 배경 지식이 없습니다. 금리가 뭔지, 항원과 항체가 무엇인지, 이런 기본적인 것도 안 잡혀 있기 때문에 낯선 비문학을 접근했을 때 문제가 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1년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그냥 편하게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된다는데 이렇게 대비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친구는 후회를 남기기 싫은 친구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강의 때마다 하는 얘기지만 스킬을 알려주는 강사가 아닙니다. 야, 이럴 땐 정답이 몇 번이야 가 아니라 우리가 최소한 이 단어 정도는 외우고 어려운 구문 같은 경우는 반복적으로 연습해서 네가 진짜 국어를 잘하는 친구가 돼야 된다. 사고하고 생각하고 통찰할 수 있는 친구가 돼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강사입니다. 공부하는 과정 자체는 조금 힘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능 때는 누구보다, 그리고 누구보다 확실하게 점수를 만들 수 있는 커리와 그리고 과정을 지니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관리 이제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네, 지금 보여드린 거는요 제 그 교환이고요. 입시에서 사실 이제 한 10년 정도 있어 보니까 뭐 기출문제 좀 익숙한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다 있거든요. 하지만 항상 수업 전에 다시 처음 보는 지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이렇게 이제 수업 준비를 한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생들의 버전입니다. 제가 사실 유명한 강사가 아니라서 뭐 강의 한반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 정도도 이제 관리를 못하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제와 그리고 제 조교를 통해서 꼼꼼하게 관리한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테스트를 통해서 끊임없이 재확인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긴 설명이었던 것 같고요. 유명하진 않지만 왜 그래도 많은 곳에서 강의평가 1등을 하고 왜 그리고 일산에서 많은 친구를 데리고 있는지 이런 정도에 대한 설명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